민족의 태양이시며 결의의 희망이신 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배고픈 인민들에게 맛과 영양, 가격까지 모두 잡을 건강도시락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건강도시락을 먹은 인민들은 저마다 위대한 영도자를 높이 모신 긍지에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말았다. 전자레인지에 4분만 돌리면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 등 인민들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섭취돼 가히 김용민 도시락으로 불리는 명품 도시락, 건강 도시락이 완성되고 마는 것이다. 자연의 계절이 더위를 몰고 와도 건강 도시락을 먹어 격정으로 일렁이는 인민은 기쁨과 웃음꽃을 피우고 마침내 이것이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룰 것이다. 위대한 애국자시며 절세의 영웅이신 김용민 동지 만세 만세 만만세.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 공화국이 건강도시락을 가진 날이다. 건강도시락으로 하루 끼니를 가장 간편하고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com. 2018년 6월 1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트럼프, 김영철 접견 발표, 북미 핵심 의제 타결 가능성. 한국일보, 김영철 오늘 워싱턴행, 김정은 친서 전달. 경향신문, 트럼프, 김영철이 김정은 친서 가져온다. 동아일보, 트럼프, 김영철과 만나 김정은 친서 받을 것. 세계일보, 폼페이오, 김정은 과감한 결단 필요. 김정은 친서 트럼프에게 전달될 것. 국민일보, 김영철 폼페이오 뉴욕 담판, 비핵화 체제 보장 빅딜 조율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일행이 1박 2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지요. 김영철 부위원장과 고위급 회담을 가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72시간 동안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 미국과 조선이 합의에 이르려면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폼페이오 장관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선과 비핵화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넘게 회담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조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12일에 열리길 희망하며 아마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회담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비핵화에 미사일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 피해기와 더불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문 대통령 최저임금 정책 긍정 효과가 90%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성급한 진단이다. 이런 진단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연 4천만 원 일자리로 22년 만에 자동차 공장.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손잡고 광주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완공 계획인데요. 예정대로 2020년에 완공될 경우 1998년 가동된 르노 삼성 부산 공장 이후 22년 만에 국내에 설립되는 완성차 공장이 됩니다. 광주시는 신규 공장의 직원 연봉을 4천만 원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첩 쓰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과의 뉴욕 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조간신문이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가 미국의 핵심 목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된 조미 정상회담을 준비했다. 지난 72시간 동안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밝혔는데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동맹관계를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빗셀 틈이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아시아경제 보도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오는 12일에 열리길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아마 2번째 또는 3번째 회담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했네요. 의미 있는 회담을 위해서는 한 번의 회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비핵화에 미사일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폐기와 더불어 핵무기를 미국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연합뉴스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두고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따라 협력 사례로 거론된 판결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엔 16건의 재판 협력 사례가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15건이 대법원 사건이며 6건이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원 합의체 사건의 심리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습니다. 즉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판결 6건의 재판장은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던 겁니다. 전교조 소속 교사의 시국선언 사건, 그리고 KTX 해고 승무원 복직 소송을 포함한 6건의 재판은 선고 당시에도 꼼수 판결 또는 시대 역행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했습니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청와대 경제참모진과 다른 견해를 내놓으면서 파열음을 빚었는데요. 이러한 갈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혁신 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 분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김동연 부총리에게는 혁신 성장을 맡기고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주도권은 계속해서 청와대가 쥐고 간다는 뜻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가 청와대와 이견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청와대 주도의 경제정책 기조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 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 브리핑 들어보시죠. 1사분기 가구 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다.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 상용직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 이런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이다. 상당 부분 고령자인 비근로자의 소득 감소, 영세 자영업자 등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최저임금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해가면서 당과 정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설명을 해야 한다.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가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인 세월호 참사를 폄훼했습니다.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가라,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제 서울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는데요. 먼저 김문수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서로 젊은 남녀는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한 결과 자식을 낳을 수 있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이 잘 큰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지금 누가 젊은이들에게 해를 조선을 말합니까? 누가 지금 젊은이들에게 절망을 가르칩니까? 누가 젊은이들에게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굿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이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세월호는 저 정도 됐으면 끝내야 한다. 광화문 광장에서 노숙 상태로 추모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보수 강경층 결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폄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상은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엉터리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셀프 온라인 설문조사가 등장했습니다. 한 수도권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후보자나 정당 이름이 포함되면 지역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겁니다. 성별이나 연령 또는 관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답변하는 방법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지인들에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거짓으로 답변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특히 SNS에는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가 유통되는 주요 경로이기도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공직선거법 및 선거 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약 120건에 달합니다. 국민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방선거에 뛰어든 교육감 후보들이 너도 나도 무상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진보 후보들이야 원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무상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동안 선심성 공약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던 보수 후보들도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가세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후보에 출마한 약 60명의 후보 가운데 50여 명의 후보가 무상 정책을 약속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처럼 무상 공약은 후보들의 이념 성향을 뛰어넘고 있는데요. 중도나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후보 30명 가운데 80%에 달하는 24명의 후보가 무상 공약을 내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도 재원 마련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후보들의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상은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부실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 자원개발 업무에 관여했던 고위 공직자가 잇따라 면직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제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 대해 면직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영민 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난 화요일에는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면직된 바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부실과 관련됐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에 참여한 고위 공무원 가운데 현직 인사는 모두 사라졌네요. 조선일보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요. 의사협회가 강력한 투쟁 방안의 하나로 선불제 투쟁을 들고 나왔습니다. 환자료부터 진료비를 선불로 받겠다는 건데요.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환자가 직접 공단에 청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동참하는 병원이나 의원들이 있다면 당장 현금이 없는 저소득층 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환자를 볼모로 삼아 투쟁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의사협회의 막하파식 투쟁을 두고 비판 여론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삼성은 지난 4월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직접 고용 전환 그리고 노조 활동 인정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은 노조와의 교섭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무노조 경영대와 달라진 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사들의 위장 폐업 과정에서 해고된 위영일 삼성전자 서비스 전 지회장 그리고 신장섭 전 사무국장의 복직 요구에 삼성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노조 측은 삼성에버랜드의 어용노조 해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삼성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조와의 대화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 웰스토리 노조는 노사협상을 제안했으나 삼성은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교섭을 위임했습니다. 결국 단체 협상은 6개월째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계열사 4개 민주노조들은 삼성이 변화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오는 7월 연대 파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겨레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용민 파일. 방상훈 사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강효상입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도 비록 몸은 떠났지만 저의 땀이 스며든 조선일보와 TV조선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조선일보의 오늘자 지면을 읽고 나서는 이렇게 사장님께 공개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양상훈 주필의 칼럼을 보고 한겨레 신문을 보고 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피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의 운명과 민족의 생존을 상대로 장난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방상훈 사장은 당장 양상훈 주필을 파면하라.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격분한 조선일보 칼럼은 양주필은 칼럼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기적이니 북한 체제의 붕괴를 기다려보자는 주장을 폈지만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일어나기 힘든 기적입니다. 북한의 핵폐기는 오롯이 김정은의 의지로 가능하지만 핵을 보유한 북한 체제의 붕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양상훈 칼럼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패배주의자들의 말장난이고 속임수입니다. 이 칼럼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게 압박을 느껴서 쓴 것이라는 억지 주장까지. 공교롭게도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조선일보를 협박한 이틀 뒤에 이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 마치 조선일보가 청와대 백기투항을 한 것과 같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이번 조선일보 비판 논평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북미 회담을 앞두고 조선일보를 겁박해서 길들여 강력한 비판 세력을 제거하려는 고도의 술책입니다. 강효상의 주장은 혹시 기시감 때문에? 박근혜 정권 때 민정수석 우병우를 건드렸다가 조선일보 주필에 목이 날아갔던 그 사건이 생각나서 조선일보가 우병우 민정수석의 논란에 대해서 보도를 하자 청와대 관계자가 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연합이 합작해서 대통령 흔들기에 나선 게 바로 이번 논란의 본질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득권 세력 앞에 부패가 붙습니다. 보통 기득권 세력 또는 좌파 세력이라고 하는데 왜 하필 부패라고 했을까?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했을까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이 부패라는 말을 이미 지난 21일에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게 조선일보의 주필 정도 되는 사람이 연관돼 있는 거를 혹시 아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비락일까요? 알았을 가능성이 제법 있어 보이죠. 그런 강효상은 박근혜 정권 때 권력과 맞섰던가? 그런데 그는 당시 민정수석 확상도와 짝제공에서 최동욱 검찰총장을 날린 의혹의 주인공. 이번 사태의 본질은 혼외자식 여부가 아니라 청와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보를 들고 조선일보 강효상 편집국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곽상도 수석은 최 총장은 내가 날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만남 이후 강효상이 편집국장으로 있던 조선일보는 최동욱 총장 혼외자 의혹을 특종 보도했으니 흥미로운 조선일보와 청와대의 관계.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합니다.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 딱 한 달만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없으면 환불한다고 합니다.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1566-7871 네,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신청한다고 하시면 잘해주실 겁니다. 1566-7871 1566-7871 네, 이제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정치권에는 뭐 표절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표절이 문제가 안 될 뿐더러 할 수 있는 수준의 막말과 없는 수준의 막말이 있는데 이제는 뭐 구분도 없고 타인의 아픔, 게다가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서 생겼던 이 거대한 범죄에 대해서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우라는 김지아의 말을 인용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참. 글쎄요, 제가 좌익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런 발언은 견디기가 어렵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식구를 잃었는데 그런 것을 갖고 죽음의 구판? 야,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예, 김문수 같은 자들의 이제 공통점은 그런 겁니다. 이제 원래는 노동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대 나와서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라는 착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에게 비판할 수 있는 도덕적 근거가 있고 그런 가정에서 봤을 때 운동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운동 출신이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에 가서 씻겨내지 않는 이 문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과격하게 말해야 하고 내가 정말 애국보수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박근혜 씨의 예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보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북한 문제라든지 보수 문제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도 뭐 인품이 넓은 사람이다, 뭐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찬사를 계속 뱉었던 것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런 말을 예를 들어서 김문수가 했거나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면 사람들이 또 득달같이 일어나갖고 난리를 치겠죠. 그렇죠. 김문수는 본인의 정체성, 본인의 20대, 그래봐야 20대부터 시작해서 한 10몇 년 정도 한 건데요. 지금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 이것이 씻겨질 만도 한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용인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과격하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럼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세월호의 참상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을 죽음의 굿팟이라고 생각할까? 이건 김문수가 보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보수의 품격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세금 조금 먹이고 기업에게 친화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보수들한테는 김문수 같은 자는 너무나도 품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이런 걸 보면 마음 아파하죠. 그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나옵니다. 전문 시위꾼들이 광장을 독점하고 주말이면 교통을 막는 걸 개선하겠다. 이 전문 시위꾼들이 광장을 독점하고 주말이면 교통을 막는 건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태극기 부대가 하고 있거든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모양인지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답답하고요. 예.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 광장 문제는 뭐 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안산시의 추모공원도 조성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맞춰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시당초 왜 광화문에 세월호 유족들이 비닐 천막을 치고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지 근본으로 돌아가 보죠. 그 조사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는 뜻으로 자리를 잡았고 박원순 시장이 그 자리를 보존해 줌으로써 광화문에서 버텼던 거 아닙니까? 그 특조위 조사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제 이기 특조위가 구성이 돼서 신몰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해경의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의 시간은 말 그대로 허송세월이었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눈물이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회복되는 단계에 들어섰는데 지금 유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수가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수가 지금 원하는 것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줄 것인지, 집값은 자꾸 오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집값을 못 잡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죠. 보수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하고 싶은데 김문수가 본인의 정체성을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태극기 부대들하고 태극기만 흔들다 보니까 중심을 잃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극좌에서 극으로 이동하는 인물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건 보수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생계형 정치인 거죠. 이야말로 전문 정치꾼입니다. 전문 정치꾼들. 예. 아무렇게나 표준 사람, 후원할 사람 찾아서 이러고 다니는 건데요. 전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제 미디어 오늘이 김문수 시장 만나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클립도 제가 봤는데, 거기에서 동성애 때문에 병이 퍼진다. 이거 WHO도 동성애와 에이즈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발표한 지가 언제인데, 예. 도대체 국제적 흐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질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이 지저분하고 더럽다면 더러운 것이다, 질병을 퍼뜨린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뭐랄까요, 품격이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30대 후반 이후로는 책 한 권 읽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예. 저는 뭐 그런 점 때문에 김문수 후보 서울시 품격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후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온 국민의 그 아픈 곳을 건드린 이런 자들, 세월호처럼 죽음의 구판을 벌이는 자는 물러가라고 하는 김문수 씨가 먼저 좀 물러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시중에 약장사와 대조해 보면 약장사는 그래도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진정성은 있지 않습니까? 말하면서 거기에 이제 뻥을 섞더라도. 근데 이거는 사람 죽은 걸 조롱하는 이런 행태로 보면 약장사만도 못한 짓을 한 거예요. 네, 이건 정말 정치적 금도를 넘은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죽음의 구판, 또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게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직접 겪었던 일이죠. 1991년에 명지대생 강경대라는 학생이 8명의 전경들로부터 둘러싸여서 쇠파이프로 두개골이 함몰될 때까지 매질을 당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노태우 정부 말기에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를 견딜 수 없었고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갔고요. 그런 과정에서 박승희 열사를 시작으로 해서 22명의 젊은 청춘들이 목숨을 던지고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그 상황의 한복판에서 소위 민주주의 운동을 했다라고 불리우는 김지아라는 시인이 조선일보에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우라고 하면서 이 일련의 분신과 자살의 배후에 누군가 있다라는 소설을 써냈고 거기에 이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맞물리면서 군부 독재 정부가 학생들을 탄압하고 시위를 종료시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때는 본인들의 의지로 정권에 항거했던 사람들을 폄하하는 일이었다고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역사적 평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무능한 정부 때문에 목숨을 잃은 304명의 마음을 추대하는 광화문 광장을 죽음의 구판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 정치 이대로 은퇴하시고요. 제발 좀 어디 좋아하는 산골석이나 대구 같은 데 가서 책이나 읽으면서 소일거리 하는 것으로 남은 여생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래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우리나라 보수들 정말 공부 안 하고요. 그러면서 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인간이 안 됐습니다. 네, 이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저는 근데 이제 김문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 이해를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왜 그러는지는 알 수가 있는 게 그 리서치뷰 언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강남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정순균 후보가 45.5%로 자유한국당의 장영철 후보 31.3%를 압도하고 있더라고요. 예. 강남 지역만 따로 떼서 봤을 때도 박원순 후보가 46.7%로 김문수 후보의 27.1%를 앞서고 있습니다. 강남은 사실 거의 철옹성에 가까운 지역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3.7%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고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1.8%로 많지만 이제 재밌는 것은 적극 투표 의향층이라고 하죠.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말하는 여론조사층을 봤을 때 정순균을 지지하는 쪽은 55.9%로
장영철 지지 29.5%에 비해서 거의 2배를 앞서고 있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잘 살고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이 보수들, 강남의 보수들이 자유한국당을 창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지는 하지만 가서 찍으러 갈 마음은 29.5%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는 강남에서까지 외면 받으면 이제 갈 곳이 정말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경북 지역에서의 선거 결과 뭐 사실 그것이 나오지 않더라도 저는 자유한국당의 멸망은 다가오고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심지어는 박정희의 고향인 구미에서 자유한국당의 이양호 후보가 32.6%로 민주당 장세영 후보의 30.9% 겨우 1.7%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샤이 보수가 숨어 있습니다. 뭐 샤이 보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럴 정도로 경북 지역에서도 큰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왔기 때문이고 결정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대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제 제가 김태호 후보가 만들었다는 동영상을 봤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차라리 망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혼란을 뒤로 하면서 김태호 후보가 이제 뭐 그렇지만 잘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위로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누가 누구를 위로한다는 겁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성남 민심을 위로한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누구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가해자가 위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뻔뻔하게 지금까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의 근본적인 지지가 영남에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젠 좀 제발 망하고 그 자리에 정말 품격 있는 보수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탄생을 이번 지방자치선거를 기점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짧게 살펴볼까요? 토론회가 계속 지금 어그러지고 있는데요. 예, 예. 경기도지사 토론회와 서울시장 토론회가 이제 네거티브로 점철된 채로 진행돼서 뭐 코미디도 아니고 정말 보는 사람들을 나쁘끄럽게 하고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로 민주당 후보들을 공격하느라 타당 후보들 정말 애를 쓰고 있던데 결국은 JTBC가 6월 4일하고 5일에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를 준비했다가 취소를 한 사태까지 왔습니다. 예. 사실 국민들에게 정치 토론이라는 것은 후보들의 자질도 검증하고 후보들이 갖고 있는 정책을 사실 누가 요즘 집으로 배달되는 자료집을 이렇게 열심히 읽겠습니까?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어떤 사람인지를 전반적으로 인품을 지켜보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지지율이 낮은 사람은 토론회에 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절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지율이 아주 낮은 일부 후보들이 본인의 당선은 아무 상관없이 본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다든지 너무나도 격이 떨어지는 네거티브로 일관하면서 보는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계속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회가 취소된 지경까지 갔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소수정당의 발언권 보장해주는 문제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국민들이 정말 자기가 찍어야 되는 후보가 누군지를 알고 토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선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끼리 토론회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토론회가 취소되는 것 사실은 모두의 잘못이지만 특히 네거티브로 일관하면서 선거를 깽판치고 있는 정치 세력들 이번 기회에 좀 통렬한 반성을 촉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 토론회에 나오지 않고서 권력을 달라고 하는 것도 참 문제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권력을 얻은 다음에는 국민과 소통할 기회를 얼마나 더 갖겠어요. 이런 행태를 보면은 그동안 자유한국당 권력이 거의 날로 먹었다 이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의 정책 없는 토론회들은 좀 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다시 토론회가 준비가 돼서 정말 지방자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듣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서로 비아냥대고 네거티브하는 것만 가지고 선거운동하려는 거 저는 좀 이제 좀 중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위
할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먼저 찜찜한 소식이 하나 있어서 요거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전에 좀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MBC 예능 프로그램 중에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영자 씨가 진행하는. 네네. 그 프로그램에서 이영자 씨가 그 매니저분하고 어묵을 먹고 있었는데, 요때 자료화면으로 뉴스 속보 같은 것이 나갔었고, 그런데 그 뉴스 속보 화면이 하필이면 세월호 참사 당시의 속보 화면이어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죠. 이른바 일베 논란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왜 거기서 그 화면이 나와야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 없죠. 그리고 납득도 안 되고요. 사실 MBC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마다 뉴스를 하니까 원하는 뉴스 화면을 따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세월호 화면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써졌다는 것도 부적절한데, 어묵이라는 일베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할 때 쓰는 표현으로 그게 이제 좀 걸려 있어가지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말이죠. 그 스태프 안에서 일베 문화에 길들여진 자들이 어묵 얘기 나왔어? 그러면 세월호 화면 써야지.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자기네들끼리 막 히히덕거리면서 이렇게 살 텐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요. 근데 아무래도 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필이면 이게 또 세월호 화면이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에 MBC가 즉각 사과를 했고 또 진상조사에 나섰었잖아요. 그리고 그 조사 결과는 조심성이 부족했다, 잘못했다라고는 했는데, 이 내부에 일배는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긴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MBC 경영진들이 이전 경영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기는 해도, 이게 워낙 충격적이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쉽사리 잘 믿겨지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이 마음은 아프지만 MBC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됐던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람들은 줄줄이 징계를 받았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다 나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권석 예능본부장이 감봉 6개월, 최윤정 CP가 감봉 2개월, 강성아 PD가 감봉 3개월, 문제 장면을 편집한 조연출은 정직 1개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 MBC 내부의 조사와 조치와는 별개로 이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상당히 좀 충격적인 화면이 나간 거니까요. 그리고 지난 17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소위원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방송 관련된 심의를 하는데, 이 소위에서
전참시에 대해서 역대 지상파 최고 수위의 제재를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과징금 처분이에요. 예. 이 과징금은 뭐 돈을 내는 것도 내는 건데 이 돈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제어가 심사를 방송사들은 받잖아요. 그 신문사들과는 달리 전파가 이제 공공재이기 때문에 전파를 쓸 수 있는 제어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때마다. 그런데 이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에 벌점이 무려 10점이나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항목에서 막 1점, 뭐 2점 이렇게 점수가 매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점이면은 몇 가지를 잘해도 한 번에 훅 까먹을 법한 어마어마한 벌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사실상 뭐 역대 최고 징계를 내렸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을 해서 전체 회의에 건의를 하면 이 전체 회의가 논의를 해서 제재를 확정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과징금 처분은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전체 회의에 건의를 한 제재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확정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전체 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좀 낮아졌습니다. 관계자 징계 및 프로그램 중지 결정이 내려졌어요. 이것도 상당한 중징계인 거는 맞습니다. 과징금 처분에서 프로그램 중지 뭐 이 정도 차이인 거지 굉장한 중징계인데 다만 이 벌점 부분에서 과징금 처분이 10점이었는데 관련자 징계 및 프로그램 중지는 6점이에요. 그러니까 4점이 낮아진 거죠. 예. 근데 뭐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뭐 대법원이 있고 요새 대법원은 좀 믿지 못하겠지만 어쨌건 그런 뭐 상고심이 있으니까 이게 방송심의 소위에서 그거를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체위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고 또 혹은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승호 MBC 사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화를 걸었다라는 사실이 미디어오늘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예. 최승호 사장은 방심위에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큰 잘못을 한 건 맞지만 후속 조치가 있었고 또 지상파가 역대 가장 잘못한 정도로 보고 제재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장으로서 과징금 제재는 지나치다는 의견을 전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방심위가 무조건 옳은 결정을 내릴 수는 없고요. 뭐 항의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이 대응 방식이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결과적으로 마치 최승호 사장이 전화를 통해서 항의한 것 때문에 방심위가 징계를 낮춰준 셈이 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래서 이제 좀 별도로 MBC가 공문을 보내서 뭐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당장 새누리당에서 뭐 불지르기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MBC가 뭐 방심위마저 굴복시킨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런 논란을 좀 보니까 최근 TV조선의 오보들에 대해서 과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처리를 할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연막탄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TV조선이었으니까 아마 뭐 통신심의에서 다룰 텐데 방송소위에서는 뭐 $10,000,000 오보를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분명히 의도가 있는 보도였으니까 물론 이제 MBC 전참시도 세월호 사진을 쓴 거는 잘못됐지만 그래도 MBC 전참시 같은 경우에는 내부 사후 조치가 있었는데 TV조선은 그런 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TV조선도 좀 방심위가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아, 어떤 미친놈이 이런 짓을 해서 이런 지각 없는 짓을 해서 MBC를 총체적으로 곤란에 빠뜨렸는지 정말 참 하여간 저는 이 사람이 일베인지 이 부분을 샅샅이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검찰 고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너 일베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제가 일베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하면은 뭐 압수수색 같은 걸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쨌건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오히려 검찰 조사를 뭐 맡기는 건 어떨까 싶으면서도 뭐 이게 좀 어떤 범죄 혐의로 적용될 수 있을까 뭐 그것도 좀 고민되기도 하고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뭐 MBC의 뭐 이래저래 사태가 좀 꼬인 것 같습니다. 예. 일베는 박멸해야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방송사에서 완벽하게 박멸을 해서
아직도 그 KBS에 있는 모양인가 봐요. 일베 기자. 네, 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라는 조치도 없는데 예. 아마 그 고대영 체제 때 그때 뭐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아닌 직종이 있었는데 다시 또 기자가 됐고 또 지역에 이제 순회 근무를 하잖아요. KBS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네, 그것도 지금 돌았다라는 말이 들리는데 아니, 그 이후에 실제로 마이크 잡고 스탠딩을 해요. 저는 이거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일베인데 어떻게 마이크를 잡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성 혐오 뭐 이런 부분들만 특히나 뭐 전라도 혐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 반성을 했다라는 뭐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마이크를 잡고 리포트를 한다는 게 사실 좀 꺼림칙하긴 하죠. 이 기자를 완벽하게 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일베하면 좆되는구나. 이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친정인 조선일보에게 방상훈 사장에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웃겨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편집국장이었고 최동욱 검찰총장 뒷조사한 거 보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최동욱 혼외자 보도가 나왔을 때 강효상이 편집국장이었고 강효상은 기자들이 뭐 다 물어왔다, 뭐 나는 개입한 거 없다라고 했지만 강효상과 당시 이제 곽상도 민정수석이었나요? 하여튼 민정비서관이었나요? 하여튼 그 사람이 만났다라는 그런 정황도 있었고 물론 두 사람은 다 부인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뭐 결정적으로 뭐 조선일보 당시 노부에 이 특종을 하는데 뭐 강효상의 공이 컸다 막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써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죠. 예.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하다가 지난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서 국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사실 뭐 박근혜의 마지막 수호대 중에 한 명으로 활동을 했었죠. 어쨌든 이 강효상이 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편지를 좀 보냈는데 그 편지를 쓴 이유는 5월 31일자, 그러니까 어제자 조선일보의 양상훈 칼럼 때문이었는데 이 양상훈 칼럼의 제목은 역사의 한 국민은 전략적 바보로 기록될까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어요. 그래서 이 칼럼에서 뭐 양상훈 주필이 어떻게 썼냐면 북의 비핵화를 믿으면 바보라지만 때로는 바보가 이기는 경우도 있다. 북한 땅 전역에서 국제사회 CBID 팀이 체계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그 자체로 커다란 억지 효과가 있다. 북이 지금처럼 대놓고 서울 핵폭발 위협은 하지 못한다. 북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더라도 정보 자유 인권이 스며들어서 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민은 전투에서 져도 전쟁에서 이기는 전략적 바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칼럼을 이 강효상 씨가 비판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방상훈 사장에게 편지를 써서요. 예. 강효상의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양상훈 칼럼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패배주의자들의 말장난이고 속임수다. 북미 회담을 코앞에 앞두고 백악관 등 미국 정부는 조선일보의 논설이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주장 등 한국 보수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를 협상에 감안한다. 이럴 때일수록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강한 압박을 해서 협상의 지렛대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항목문서 같은 칼럼이 나오면 김정은과 청와대만 웃게 된다. 그동안 북한의 핵 공갈에 겁먹은 한국 사회 일각의 논리와 판박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단순 이분법적 사고로 좌파 정권들이 계속 퍼주기를 해왔고 그 결과 북한 정권이 연명해 왔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서 뭐 좌파들이 또 속이고 장난치고 있는데 뭐 다른 언론도 아니고 뭐 보수를 대표하는 조선일보가 뭐 이를 동조하고 지지하는 게 뭐 있을 수 있냐 막 이런 식의 전개였는데 마침 또 얼마 전에 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조선일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언급을 하면서 마치 이제 조선일보가 청와대에 백기투항을 한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진짜 이 사람은 뭔가 지금 망상을 갖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강효상 전 편집국장이 조선일보의 지면만 보면 지금 조선일보가 어떤 편집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지 않겠어요? 이거 보니까 청와대로부터 직방을 맞았는데 지면이 야들야들해졌다. 이거는 뭐 강효상이 봤을 땐 정말 무릎을 꿇는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강효상의 진단은 뭐 과장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가요? 네, 강효상이 지금 정확히 보고 지금 조선일보를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다. 계기라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강효상 의원이 이 상황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든 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부터인가 봤더니 바로 장자연 사건 재수사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였어요. 조선일보가 뭐 그때부터 날마다 날석에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공격했는데, 그리고는 또 이낙연 총리 있는 자리에서 그 조선일보 행사였거든요. 방상훈 사장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그러다가 또 최근에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흔들기에 몰두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보도는 안 된다, 발목을 그만 놔달라라고 요구했단 말이죠. 이거는 충분히 조선일보가 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녹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 편지의 수신인이 방상훈 사장이잖아요. 예. 방상훈 사장에 대해서 이 강효상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과거 김대중 정부의 탄압으로 영어의 몸이 됐을 때 사장님께서 보여주셨던 용기와 기계를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더 강하게 반발하는 게 그동안 조선일보의 상식이다. 사장님이 변한 건가, 양상훈이 오버한 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와대에 계속 개겨가지고 방상훈 사장 빵에 가라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 강효상 씨가 국회의원 됐던 자유한국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우병우 관련한 보도 자제시킬 때 그때 김진태 의원이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땐 또 결국 조선일보가 굴복했어요. 그때 굴복한 거는 괜찮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굴복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런 이중잣대가 과연 온당한 겁니까? 저는 이중잣대는 아닌 것 같고요. 순수하게 강효상은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저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 박근혜 정부의 계기면은 자기한테 안 좋고 문재인 정부한테 안 계기면 자기한테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강효상 의원이 비례대표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친정을 공격한 강효상 의원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6.12 싱가포르 회담도 취소 일주일 만에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합의점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이지요. 헤아릴 수 없는 산이 질비합니다. 그때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가다가 힘들면 쉬더라도 잡은 손 놓지 말고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유석의 홀로 아리랑 3절이 그렇습니다. 백두산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한라산 제주에서 배 타고 간다. 가다가 홀로 섬에 닻을 내리고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해보자. 아리랑 홀로 아리랑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턱주가리님, 김문수야 너나 매일 씻고 피트니스 해라.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성대모사 대박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바른말쟁이님, 양승태 사법부의 비리가 슬슬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바랍니다. 네, 이런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자, 김용민 브리핑 6월 1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